최근 오라클 실적 발표. 이거 정말 시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그 클라우드 계약 잔고, RPO라고 하죠. 그 수치와 성장 전망치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이걸 보니까 딱 2023년에 엔비디아가 AI 수요 폭증 딱 증명하면서 뭐랄까 시장 판도라 바꿨던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오라클 상황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정말로 제2의 엔비디아 모먼트가 온 건지 아니면 그냥 기대감이 좀 앞서간 건지 발표된 숫자들 그 이면의 진짜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 성장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건지 또 기회 요인은 뭐고 우리가 놓치면 안 될 리스크는 뭔지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큰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흥미로운 시점입니다. 분석해 볼 만합니다. 사실 핵심은 이 엄청난 숫자들, 이 기대감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이걸 현실로 만들 실행력, 여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 수주잔고라는 게 결국 약속이잖아요. 이게 실제 매출, 이익, 그리고 중요한 현금 흐름으로 얼마나 빠르고 또 효율적으로 이어지느냐, 그게 관건이죠. 오늘 그 가능성이랑 또 넘어야 할 과제들, 그런 것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역시 가장 화제가 된 그 숫자 4,550억 달러. 기록적인 잔여 계약 의무 RPO부터 시작해보죠. 이게 시장을 놀라게 한 건 분명한데 정확히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갑자기 확 늘어난 건지 단순히 미래 매출 예약이다 이렇게 보기엔 규모가 너무 크잖아요. 맞습니다. RPO는 간단히 말하면 미래에 발생할 계약 기반 매출 총액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비즈니스가 얼마나 안정적일지 예측 가능할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이게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는 건 역시 그 대규모 AI 고객들 이쪽이랑 장기 계약을 많이 맺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RPO의 질 그리고 현금화 속도입니다. 질과 현금화 속도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좀 더 풀어주시겠어요? 네. 첫째는요. 이 계약이 진짜 매출로 잡히려면 오라클이 약속한 걸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제때 딱 짓고 전기도 충분히 끌어오고 그 비싼 GPU 같은 장비들 이런 걸 문제없이 공급해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실행력이고요. 인프라 없으면 계약은 그냥 종이잖아요. 그렇죠. 인프라가 깔려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 두 번째는 그 계약 조건 자체도 봐야 해요. 계약 기간이 얼마나 긴지, 혹시 매출로 빨리 인식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고객의 계약을 쉽게 깨거나 줄일 수 있는 그런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이런 게 RPO의 실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질을 결정하거든요. 마지막으론 새 계약이 계속 들어오는 속도랑 기존 RPO가 매출로 바뀌는 속도, 이 균형도 중요합니다. RPO만 잔뜩 쌓이고 매출 전환이 느리면 현금 흐름이 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4,550억 달러 RPO는 엄청난 성장 잠재력은 맞는데 이게 얼마나 빠르고 확실하게 진짜 성과로 이뤄질지는 계속 증명해야 하는 거죠. 잠재력과 실제 성과, 그 사이를 메우는 실행력이 관건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 실행력과 관련해서 오라클이 OCI,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죠. 이 매출 성장률 목표를 70% 후반대,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연 매출 1,000억 달러까지 키우겠다. 정말 야심찬 계획을 내놨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아주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넘어야 할 산이 꽤 커요. 첫 번째는 역시 데이터 센터 용량과 전력 확보 문제예요. 이게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AI 돌리려면 고밀도 GPU 클러스터가 필요한데 이게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또 열도 많이 나니까 고효율 냉각 시스템, 초고대역폭 네트워크 다 필수거든요. 근데 이걸 지으려면 부지 찾고 전력망 깔고 건물 짓고 장비 넣고 시간도 돈도 엄청 들죠. 특히 전력 확보, 이게 요즘 진짜 병목이에요. 전력 문제가 정말 큰 변수군요. 또 다른 어려움은 없을까요? 두 번째는 첨단 부품 공급망이랑 설치 인력 확보예요. 최신 GPU나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 또 빠른 광통신 모듈, 스위치 같은 거. 이런 핵심 부품들은 여전히 공급이 좀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렵게 부품을 구해도 이걸 데이터 센터에 착착 설치하고 최적화할 숙련된 엔지니어, 기술자, 이 인력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요. 그렇겠네요. 사람도 중요하니까. 세 번째는 고객의 소비 전환 속도, 영어로는 램프업이라고 하는데요. 큰 계약을 맺었다고 고객이 첫날부터 막 풀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자기들 AI 모델 개발이나 서비스 일정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사용량을 늘려가요. 이 속도가 오라클 예상대로 딱딱 맞아 떨어져야 목표 달성이 가능한데 만약 예상보다 느리다. 그러면 RPO는 높은데 실제 매출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세 가지 현실적인 제약들, 이걸 오라클이 얼마나 잘 관리하고 넘어가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확실히 그냥 하겠다는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아주 현실적인 과제들이네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 성공 사례랑 오라클을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좀 비슷하고 또 어떤 점이 결정적으로 다르다고 봐야 할까요? 이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유사점은 명확하죠. AI라는 거대한 기술 변화가 가져온 구조적인 수요 폭증.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뭐 반짝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은 계속될 거다. 이런 가시성이 생기면서 시장이 기업 가치를 보는 눈, 즉 밸류에이션의 기준 자치를 바꾸는 리레이팅 기회를 맞았다는 점이죠. 엔비디아가 딱 그랬잖아요. 오라클도 지금 그런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거고요. 아, 수요 폭증, 그리고 그로 인한 가치 재평가 기회. 이건 비슷하다. 그럼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결정적인 차이는 수익이 실현되는 강식, 그리고 그에 따른 자본 투자가 얼마나 필요하냐 이겁니다. 엔비디아는 팹리스잖아요. 반도체 설계만 하고 생산은 다른 회사에 맡기죠. 그러니까 AI 칩 주문이 막 터졌을 때 자기들이 직접 공장 짓는 큰 투자 없이도 늘어난 주문이 거의 바로 높은 이익률 증가로 이어졌어요. 아, 그렇죠. 설계만 하니까. 반면에 오라클은 클라우드 서비스 하려면 직접 전 세계에 데이터 센터라는 공장을 지어야 해요. 거기에 막 엄청난 전력 끌어오고 수많은 서버랑 네트워크 장비 사서 채워 넣어야 하고요. 즉 엄청난 선행 투자, 캐펙스가 꼭 필요한 사업 모델인 거죠. 이건 필연적으로 단기에는 감가상각비, 또 운영비, 뭐 전기료나 인건비 같은 게 확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매출이 아무리 빨리 늘어도 초기에는 이익률이 오히려 좀 떨어지거나 실제 기업이 쓸 수 있는 돈, 자유현금 흐름, FCF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아, 그 엔비디아는 주문 이꼴 이익 이런 구조였다면 오라클은 먼저 큰 돈을 쏟아붓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이 말씀이시네요. FCF가 중요해지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라클의 가치 재평가가 계속되려면 1단계인 매출 성장 기대감, 이게 확인된 다음에는 반드시 2단계로 이 투자가 결국 돈을 벌어다 주는구나 하는 증거, 즉 실질적인 현금 창출 능력, FCF 개선, 이걸 시장에 보여줘야 합니다. 엔비디아와는 다른 좀 더 인내심이 필요한 길을 가야 하는 거죠. 수익 구조, 자본 집약도, 여기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오라클은 또 다른 전략으로 뭐 경쟁사인 AWS나 애저랑도 손잡고 멀티 클라우드를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국가나 정부의 데이터 주권 요구에 맞춘 그런 특화 클라우드도 제공하는데요. 이런 전략들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 전략들은 오라클 클라우드 사업의 어떤 차별성과 안정성, 이걸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멀티 클라우드 지원은 특정 클라우드 회사에 모든 걸 맡기기 좀 꺼리는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정부 고객들한테는 아주 매력적인 제안이죠. 아, 한 군데 몰빵하기 싫은 고객들. 네, 뭐 핵심 업무는 AWS에 두더라도 오라클 DB 관련 작업이나 특정 AI 작업은 OCI에서 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쓸 수 있으니까요. 또 한쪽 클라우드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쪽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물론 여러 클라우드를 관리하는 게 좀 복잡하거나 기술 통합이 어려운 점은 고객이 감수해야겠지만요. 그리고 그 정부나 특정 국가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는 소버린 클라우드 수요. 이건 오라클에게 특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런 계약은 보통 기간이 아주 길고 안정적이에요. 계약 조건 바꾸거나 해지할 가능성도 낮아서 RPO의 질을 높여주죠. 또 정부 쪽 IT 투자는 일반 기업 경기보다 좀 덜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좀 어려울 때도 꾸준한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뭐랄까 든든한 버팀목 역할도 하고요. 다만 이런 사업은 각 나라 규제나 정치적인 요인, 이런 외부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다양한 고객 니즈에 맞춰서 유연성과 안정성을 다 잡는 전략이군요.
그리고 오픈 AI나 XAI, 메타 같은 빅테크 AI 기업들이랑 대규모 계약했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입니다. 첫째는요, 오라클 클라우드가 최고 수준의 AI 기업들이 요구하는 성능, 확장성, 그리고 비용 효율성, 이걸 만족시킨다는 강력한 기술 증명, 밸리데이션인 셈이에요. 아,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수요가 모델을 처음 만드는 학습 단계를 넘어서 이제 만들어진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해서 돌리는 추론 단계로 본격적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학습 수요가 약간 단발성 프로젝트 같다면 추론 수요는 서비스가 계속되는 한 쭉 발생하는 훨씬 꾸준하고 누적되는 인프라 수요거든요. 이게 클라우드 사업의 장기 성장 기반을 다져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상징적인 고객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다른 잠재 고객들한테는 강력한 레퍼런스가 돼요. 오픈 AI도 쓴다고? 그럼 믿을만 하겠네. 이런 인식을 주면서 다른 기업들의 OCI 도입을 좀 더 쉽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AI 선두 기업들을 고객으로 확보한 게 기술력 입증, 미래 수요 확보, 마케팅 효과까지 다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수요를 감당하려고 오라클이 무려 3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40조 원, 천문학적인 설비 투자를 결정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수익성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350억 달러 캐펙스는 앞에서 계속 얘기 나온 그 기록적인 RPO를 최대한 빨리 실제 매출로 만들기 위한 어찌 보면 꼭 필요한 투자 결정입니다. AI 인프라 수요는 지금 당장 필요한데 데이터 센터 용량이 모자라서 고객을 놓치거나 경쟁사한테 뺏길 순 없잖아요. 그렇죠. 기회를 놓칠 순 없으니까. 네, 미래 수요에 미리 대응해서 시장 점유율 확보하고 성장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필요성은 알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지는 건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감가상각비 부담이 확 늘어나고요. 데이터 센터 돌리는 데 드는 막대한 전기료, 냉각비, 네트워크 비용 등등 이런 게 더해지면서 이익률이나 현금 흐름, FCF에는 분명히 부담이 될 겁니다. 투자자들이 사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오라클이 노리는 건 중장기적인 규모의 경제 효과입니다. 데이터 센터 가동률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고 또 운영 노하우가 쌓이면서 단위당 비용, 예를 들어 서버 한 대 돌리는 데 드는 전기료나 데이터 전송 비용 같은 걸 낮출 수 있다면요? 그러면 늘어난 고정비 부담을 상쇄하고도 남아서 이익률이 개선되는 운영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오라클의 원래 강점이던 고마진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요. 이걸 클라우드 인프라랑 같이 묶어서 팔면서 전체적인 수익성을 높이는 시너지도 분명히 노리고 있을 거고요. 아, 그럼 이 막대한 투자가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앞으로 뭘 좀 유심히 지켜봐야 할까요? 핵심 지표 같은 게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새 데이터 센터 돌리기 시작한 이후에 분기별 OCI 매출 성장률이랑 고객 사용량 증가 추세가 회사 목표치에 맞게 잘 나오는지 봐야 하고요. 둘째는 데이터 센터 가동률이 꾸준히 올라가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단위당 비용, 특히 전력 효율 지수, PUE 같은 지표가 개선되는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OCI 매출 증가가 기존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매출 감소를 상쇄하고 더 나아가서 회사 전체의 영업이익률과 FCF 마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이걸 최종적으로 봐야 할 겁니다. 이런 지표들이 다 긍정적으로 움직여야 투자가 성공적이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결국 단기적인 고통을 좀 간수하고 중장기적인 결실을 보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오라클의 현재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는 이런 대규모 투자가 더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네, 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높은 금리는 오라클처럼 큰 돈을 먼저 투자해야 하는 성장 기업에게는 불리해요. 미래 현금 가치를 낮추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AI 인프라 투자는 지금 글로벌 경제가 약간 주춤하는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쉽게 줄이기 어려운 거의 최우선순위 투자 영역 중 하나로 꼽히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정부나 특정 산업 규제 관련 클라우드 수요는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고요. 아, AI 투자는 약간 예외적인 측면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오라클의 높은 주가 수준은 그 RPO로 확인된 미래 성장에 대한 가시성, 그리고 회사가 내놓은 공격적인 성장 목표, 여기에 대한 시장의 높은 기대감이 이미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이 기대감이 정당화되고 주가가 계속 오르려면
앞으로 매 분기에 나올 실제 데이터가 시장 기대치를 만족시켜줘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한 1-2년 안에는 FCF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위험 요인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네, 여러 리스크 요인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가장 큰 건 역시 실행 리스크예요. 데이터 센터 짓는 데 필요한 전기나 땅 확보가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비용이 더 들 위험, 또 GPU 같은 핵심 부품 공급 부족이 다시 심해질 위험, 이런 게 있고요. 또 소수의 대형 AI 고객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면 그 고객들 정책 변화에 따라서 실적이 확확 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AWS, 구글 같은 기존 강자들이랑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가격을 내리거나 기술 투자를 더 해야 해서 수익성이 나빠질 위험도 있죠. 마지막으로 예측 불가능한 거시경제 충격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순 없겠고요. 정말 고려할 게 많네요. 네. 그래서 투자 접근 방식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기대감이 워낙 높으니까 섣불리 막 따라 사기보다는 좀 나눠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매 분기 나오는 실적이나 핵심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 이게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네, 장밋빛 전망만 볼 게 아니라 현실적인 위험 요인들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오늘 오라클 상황을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기록적인 RPO, 공격적인 성장 목표, 이게 제2의 엔비디아 모먼트라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희망회로가 아니라 실제 계약 데이터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고요. 맞습니다. 오라클 앞에 정말 엄청난 기회가 열려 있는 건 맞는데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드는 성공 방정식은 꽤 복잡해요. 앞에서 계속 강조했듯이 공급망 관리, 전력 확보, 데이터 센터 구축 같은 실행상의 어려움들, 이걸 잘 헤쳐나가야 하고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술적 차별성이란 가격 경쟁력도 유지해야 하고 무엇보다 그 많은 계약 잔고를 실제 고객 사용량 증가, 그리고 꾸준한 현금 흐름으로 문제없이 전환시키는 능력, 이걸 증명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낸다면 지금 주가 상승은 그냥 거품이 아니라 기업 가치가 근본적으로 재평가되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높았던 기대만큼 실망도 커져서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점, 이걸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국 핵심 지표들을 계속 추적하면서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지속적인 관찰과 냉철한 판단, 이게 핵심이겠군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라클 사례를 통해서 AI 데이터 센터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정말 천문학적인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점이 계속 나왔는데요. 이건 비단 오라클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모든 클라우드 기업, 더 나아가서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마주한 더 큰 질문일 수 있어요. 이렇게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진행되는 AI 인프라 구축 경쟁,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에너지 수급 구조나 전력망,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후변화와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기술 발전의 그 이면을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